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하셔서 어른이 네. 돼서도 어쩔 수 없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하는 그리고 뒤늦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예. 생각하시는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희생하고 저희가 노력하고 저희의 건강을 해쳐가면서 만들고 있는 언더스탠딩입니다. 예. 나날이 지금 날씨가 더워. 혈색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날씨가 더우니까 네. 어디든지 좀 이렇게 짜증을 부리고 싶은가 봐요. 죄송합니다. 예. 자, 오늘은 건강에 대해서 좀 배울 그럴 건데. 건데요. 폐,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장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간이 안 좋아. 예. 그럼 간 좀 잘라내기도 하잖아요. 그럼 좀 잘하기도 하고. 예. 뭐 위도 너무 많이 먹어. 그럼 좀 잘라내기도 하고. 근데 안 잘라지는 게 폐는 잘 안 잘라진다. 아, 부분적으로. 맞는지 정확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배워야 될 부분은 이제 섬유증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사장님이 되고 나면 직원들하고 대화가 잘 안 통합니다. 네. 부장 정도까지만 해도 대화 통했던 그분이 네. 사장이 되고 나면 말하는 사람하고나 말하고 뭐 주변하고는 말도 안 하고 네. 말도 안 통하고 우리 직원들이 나랑 밥 먹으면 말을 안 하더라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 이제 기능을 발휘를 못 하게 되죠. 네. 딱 그걸 이제 그 인사 용어로는 사장 섬유증이다. 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 폐나 우리 간이나 다른 우리 장기도 이렇게 말랑말랑해서 항상 드나드는 모든 것과 다 그렇게 소통하고 해야 되는데 딱딱해지면 잘 안 해. 그런 네. 질병이 생긴대요. 네. 그래서 그런 오늘은 질병을 정복하기 위한 신약을 개발하시고 계신 회사가 있어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사피엔스 바이오의 유광현 대표님 모시고 오늘은 섬유증, 특히 폐섬유증에 대해서 조금 배워볼까 합니다. 예.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폐섬유증. 폐섬유증. 네. 요거 약을 개발하신다고 들었는데 폐섬유증 잘 모르겠습니다. 폐가 딱딱해지는 거라면서요. 네. 폐섬유증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잠깐 자료를 준비해 온 게 있는데 예. 보시겠습니까? 폐섬유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약을 개발하고 있는 질환은 특발성 폐섬유증이라고 하는 질환이에요. 보통 IPF라고 부르는데요. 특발성이라는 단어가 앞에 또 붙어 있네요. 예, 이 특발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은 질환들은 정확하게 원인을 잘 모르는 병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폐섬유증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원인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물론 추측은 하는 것들은 있지만 예. 그래서 특발성이라고 부르고요. 이게 보시는 것처럼 말 그대로 폐가 섬유화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잠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폐가 섬유화가 진행이 되면서 원래 폐는 그 우리가 숨을 쉴 때 들여마시는 공기가 우리 폐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산소를 우리 몸으로 전달해주고 예, 그렇죠. 우리 몸에서 생산된 이산화탄소를 다시 받아내고 그래서 가스 교환이 일어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장기인데요. 커뮤니케이션. 예, 근데 이 장기가 딱딱하게 굳어지면 그 기능이 어려워지게 되죠. 그래서 네. 진행이 되면 될수록 폐가 이제 굳어간다고 말씀을 드릴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폐 안에 용적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호흡이 힘들어지게 되고요.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딱 그 아니, 사장님이라니까.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네. 왜 간도 딱딱해진다고 간도 원래 말랑말랑해야 되는데 네. 딱딱해지면 간경화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왜 폐경화라고 안 하고 폐섬유증이라고 합니까? 섬유증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게 이제 정상적인 폐는 이렇게 이쁘게 잘 세포들이 배열되어 있는데 예. 여기에 뭐 대기오염 물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담배 피시는 분들 그냥 공기만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만은 기체가 아니라 그 안에 여러 가지 입자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 상처를 만들게 되면 근섬유 아세포라는 마이오파이브로블래스트라고 하는 세포가 변성이 되고요. 예. 변형이 되고 여기 이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실타래 같은 이런 구조체가 만들어져서 상처를 감싸요. 그러면 그 안에서 상처가 이제 치유가 일어나고요. 그런 다음에 치유가 다 끝나면 자연적으로 이제 사라져서 다시 정상적인 어떤 조직으로 돌아오는 게 일반적인데요. 예. 딱지가 생긴 다음에 딱지가 떨어져서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계속 딱지가 있는 상처가 거예요? 계속 생기는 거죠. 어. 그렇다 보면은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근섬유 아세포가 계속 존재를 해요. 얘네들이 없어지지 않고. 그럼 얘네들은 계속 이런 콜라겐이나 이런 물질들 밖으로 만들어서 밖으로 내보내게 되고 예. 그러면 이게 점점 축적이 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 조직 자체가 점점 딱딱해지는 부분이 넓어지게 되고 그러면 얘네들은 가스 교환의 기능을 상실하는 거죠. 근데
폐 전체에서 이런 부분이 점점 많아지면 예. 호흡이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겠죠. 예. 그래서 이게 아주 그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는 만성 질환이에요. 만성 질환이고 현재까지는 이제 비가역적,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손상이 되면 돌아오지 못하는 어떤 그런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사망에 이르는 그런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폐에 굳은 살 박이는 거네요. 뭐 비슷한 네, 그런 거로 보실 수 있겠죠. 근데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한테나 조금씩 있는 건데 섬유증은 상처가 생기면 다 섬유증이 조금씩 생겼다가 없어졌다 하는 건데 정도의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그런 환경적인 요인들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기가 나쁘거나 예, 그렇죠. 그다음에 알려진 것들은 이제 이건 통계적인 분석에 의해서 알려진 것들인데요. 고령, 이제 나이가 많을수록 발병률이 높아지고요. 오랫동안 폐를 써서 그런가 뭐 보죠? 그럴 그건? 수 있겠죠. 기능이 여러 가지 떨어지니까. 그다음에 여성보다는 남성이 많습니다. 담배를 많이 펴서 그런가? 물론 흡연의 문제도 있겠고 여러 가지 어떤 질환들 보면은 그 어떤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질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통계적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염 요 근래 이제 코비드 때문에 우리 몇 년 동안 굉장히 고생을 했잖아요. 근데 또 요 근래 좀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그 폐 감염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또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시대 이후로 좀 섬유증이 좀 더 많아졌다는 그런 보고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적인 영향, 모든 질환에 다 관련을 하겠지만은 유전적인 영향들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유전자다 이런 것들까지는 아직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요. 예. 어떤 집안의 가계도를 조사하다 보면 섬유증이 있는 집안에 이렇게 나타나는 빈도가 더 많습니다. 그럼 막 걸리면 폐가 기능을 충분히 못하니까 막 뭐 이렇게 숨을 제대로 못 쉬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서서히 진행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못 느낍니다. 그걸 못 느끼고 이제 점점 심해지는데 보통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개구리가 차가운 물에 냄비 안에 있으면은 불을 계속 밑에 떼고 있어도 처음엔 모르죠. 자기가 그렇죠. 나중에 이거 죽는지를 모르게 되는데 이 질환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성 질환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각 증상이 잘 없고요. 그리고 이게 진행되는 속도가 항상 일정한 게 아니고 처음에는 천천히 진행되다가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진행 속도가 빨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래서 상당히 진단이 좀 쉽지 않은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 저런 약을 어떻게 만들지 저런 걸? 이게 뭐 약이 없습니까? 약이 지금까지 2가지가 있습니다. 예. 이제 보시면은 현재 2가지 약물이 2014년도에 승인돼 가지고 치료에 사용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베링거 인게라임의 닌테다님이라는 약물이 있고요. 또 하나는 로쉬에서 나오는 피르페니돈이라는 약물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약물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특발성 폐섬유증의 증상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흡량이 점점 감소한다. 그러니까 호흡량이 감소를 하게 되는데 이 2가지 약물은 효과가 이 호흡량이 감소하는 속도를 조금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속도만 늦춰주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그 치사율이 높고 생존율이 별로 좋지 않은 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그 환자의 기대 수명에는 유의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증상이 진행되는 속도를 늦추는 정도의 제한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럼 지금 저거 폐섬유증에 걸리면 그냥 죽습니까 다? 약이 없다는 뜻이네요. 인간은 누구나 폐섬유증에 안 걸려도 죽지. 물론 그렇긴 하지만 근데 폐섬유증 때문에 죽는다. 예, 약을 복용을 한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대 수명이 늘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알려진 바로는 그래서 뭐 거의 시한부의 질환이라고의 한 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나 숨 쉬는 게 좀 숨차요. 그래서 가봤더니 특발성 폐 섬유증입니다. 라고 하면 보통 몇 살쯤 삽니까? 그 이후로. 여기 보면 이제 진단하고 1년 이내 뭐부터 4년 이상까지 이렇게 그래프가 있는데 오른쪽을 보시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여기 1년 보시면 이내요? 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5년 생존율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 왼쪽은 전부 암입니다. 이 회색 막대기는 다 암이고 세상에. 암 걸려서 생존 이게 이제 빨간색 막대가 이제 이 특발성 폐섬유증인데요. 이게 5년 생존율이 30%가 안 돼요. 와. 근데 보시면 그거는 보통 이게 우리가 폐암하고 췌장암이 이제 가장 그 예후가 안 좋은 암으로 알려져 있는데 얘네들 제외한 나머지 암들보다 더 기대 수명이 짧습니다. 이야, 이거 엄청 무서운 거네요. 무섭네. 엄청 무서운 병이네요. 약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질환이죠. 그러니까 뭐 아주 뭐 환자가 많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한 전 세계적으로 한 360만 명 정도 있는 걸로 추산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치료가 쉽지 않은 질환이라서 좀 굉장히 치명적이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질환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사피엔스 바이오도 어떤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치명적이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질환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네. 저희가 어떤 저희 연구 개발에 전략적으로 중심을 맞추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세상에 와 진짜 무섭네요. 그냥 숨 쉬는 게 조금 힘들어졌어요 이거인데 증상 근데 그런데 가보면 물론 2년 특별성 남았습니다. 폐섬유증일 수도 있고 이제 아닌 경우도 있고요. 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들하고 진단을 하고 처방을 받아야 되겠죠. 제 질문은 예. 증상이라는 게 그런 걸 증상이 텐데 뭐예요? 특발성 폐섬유증은 네. 증상이 숨쉬기가 어려워진다. 일단 호흡곤란 일반적으로 오고요. 그다음에 그 만성적으로 이제 마른 장기침이 많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숨소리가 이제 막 쇳소리 같은 숨소리가 나는 그런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호흡하는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피로감이 빨리 오고 체력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나이건데 피로감과 체력 저하. 그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욕도 떨어지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체중 감소 딱 난데. 여기 이제 그 보면은 손가락 곤봉증이라 그래서 손가락 끝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약간 개구리처럼?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들에게서 많이 관찰되는 증상입니다. 그래요. 네. 야. 좀 뭔가 문제가 있나? 그냥 병원 한번 가볼까? 보통 그렇게 하는 증상인데 네. 가면 길어야 5년, 짧으면 1년입니다. 폐섬유증도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여기 보시면 이제 겉에 이제 전체가 이제 폐 질환이 있고요. 예. 그 폐 질환 중에 간질성 폐 질환이라고 하는 분류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간질성 폐 질환 보통 ILD라고 부르는데요. 여기도 보면 그 성면 같은 것도 그런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지금 아마 건축 자재로서 성면 사용을 하기가 어려워졌죠. 이런 문제들이 그런 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특정한 약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특정한 뭐 가스를 흡입했다든지 먼지라든지 아니면 방사선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엑스레이 이런 것들을 심하게 많이 찍는다거나 이런 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섬유증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질환에서 어떤 결절이 발생해서 이게 폐로 와서 나타나는 그런 섬유증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중에 이런 원인이 아니지만 정확히 원인을 모르는 이 부분을 보통 특발성 폐섬유증이라고 합니다. 원인 모를 폐섬유증을 저렇게 부르는군요. 이유를 잘 모르는 거네요. 네, 정확히 아직까지 원인은 잘 모릅니다. 대충 공기가 좀 안 좋을 거야. 혹은 나쁜 걸 들여 마셨을 거야.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작용할 가능성이 많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그런 그 연령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전적인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작용을 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되고 있어요. 어떤 병인지는 대충 알겠는데 네. 자 이런 병이 있는데 약이 별로 없네. 그러면 우리 같은 그 제약 바이오 회사들은 그 다음부터 뭘 해서 이제 치료제를 만들기 시작합니까? 보통 이제 약을 개발을 할 때는 특정한 질환에서 어떠한 그 병을 직접적으로 유발시키는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그런 단백질 혹은 그 단백질을 정보를 담고 있는 그런 유전자들을 우리가 보통 타겟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특정한 질환에서 어떤 단백질 혹은 어떤 유전자가 문제가 있을까 그 문제를 일으킨 단백질을 찾아내고 그게 이제 찾아낸 것이 우리가 보통 타겟이 되고 그러면 그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을 병을 치유하려면 다시 정상적인 범위로 다시 넣어줘야 되겠죠. 보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활성이 너무 높으면 활성을 낮춰준다든지 아니면 양이 너무 적으면 양이 충분히 많아지도록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한 그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을 다시 정상적인 범주로 돌려놓는 것들이 치료 혹은 어떤 약들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 질환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문제가 생겼을까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타겟이고요. 그 타겟을 찾았으면 얘를 어떻게 정상 범위로 돌려놓을까? 어떻게 만들어서 어떤 약을 만들어서 정상 범위로 돌려놓을까 이제 이게 약을 개발하는 단계인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단백질이 섬유증을 과도하게 만드는 것 같아. 그러면 얘 단백질을 어떻게 없애버릴까?
뭐 그런 식으로 타겟팅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뭐 없애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활성이 올라가 있으면 활성을 낮추려고 할 수도 있고. 범인을 어떻게 찾아요? 범인을 찾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항상 문제 해결 방법은 현장에 있어요. 원인에 그러니까 그 문제가 일어난 장소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환자로부터 찾아야 되겠다. 그렇겠죠. 예, 라고 당연히. 생각을 해서 이 폐섬유증 환자들로부터 얻어진 그 폐조직에서의 유전체 데이터를 저희가 수집을 했어요. 예. 수집을 해서 그걸 정상적인 폐조직에서 얻어진 유전체하고 비교하면서 해요. 분석을 하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 유전자가 혹은 어떠한 그런 단백질이 정상적인 범위보다 뭐 올라가 있다든지 내려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찾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유전체들을 분석을 했어요. 이제 이게 보통 그림은 뭐예요? 이게 예. 이제 싱글셀 RNA 시퀀싱이라고 해서 폐조직이 폐가 보통 한 40여 종 이상의 다양한 세포들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런 조직을 얻어서 보통은 이제 뭐 그 생체 검사 뭐 생검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얻어지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기증된 조직도 있고 어쨌든 그런 정상적인 조직과 환자 조직에서 얻어진 그 폐 조직들을 비교해서 각 세포별로 다 이제 단일 세포로 다 쪼갭니다. 쪼개가지고 그 세포별로 어떤 유전자들이 얼만큼 올라가 있는지 하는 것들을 분석한 데이터를 수집을 해요. 그래서 그걸 비교를 하죠. 예. 비교를 해서 예를 들어서 환자 폐조직에서 발현이 이거 정상적인 조직에서 확연히 올라가 있는 그런 유전자들이 있으면 얘네들이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뭐 그럴 수는 있겠죠. 예, 서로 그래서- 다른 사람이지만 유전자는 다 같은가 봐요. 여기서는 폐섬유증이 있으면 요게 확 올라가 있고 나머지는 똑같아야 확 올라간 요 녀석이 범인인데 나머지는 보통 똑같습니까? 뭐 완전히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보통 그 사람의 그 유전자가 이 단백질을 만드는 그 정보를 담고 있는 유전자가 보통 2만 개 내외, 뭐 네. 작게는 뭐 18,000종, 많게는 예. 25,000종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사람 따라서 다르지만 내 몸에서도 그 조직에 따라서 뭐 간이라든지 뇌라든지 이런 조직에 따라서 다 그런 그 유전자들이 그 만들어진 발현되는 정도가 다 다릅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폐에서는 그런 어떤 그 특정한 어떤 종류의 세포에서 특정한 유전자들이 어떤 것들은 이 정도 수준, 어떤 것들은 이 정도 수준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네. 예. 병이 걸린 조직에서는 그게 다른 패턴으로 나타나거든요. 독특하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그래프가 그렇죠. 뭐가 하나 폭 튀어나와 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예. 사람이라도 다 비슷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상인들은 그러니까 뭐 통계적인 처리를 위해서 비교를 하게 됩니다. 뭐 완전히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가장 변화가 있는 것, 특히 이제 발현이 많이 늘어나 있는 것, 네. 병이 걸린 조직에서 발현이 늘어나 있는 유전자들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어떤 작업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제 타겟 후보들 이제 어떤 것들이 문제를 일으킨 범인일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후보들을 쫙 고르고 이거는 이제 그런 분석 작업도 이제 저희가 보통 그 기계학습 혹은 통계적인 방법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분석을 했고요. 예. 그래서 분석해서 후보들을 뽑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또 문헌적인 정보들을 또 저희가 정보를 검색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알려져 있는 어떤 많은 논문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찾고 해서 저희 여러 가지 그런 그런 그 단계를 통해서 후보들을 골랐고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분석에 통해서 얻어진 그냥 것이지 이게 실질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검증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예. 몇 개 얻어진 이런 후보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그 중에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이거를 ARPC2라는 것을 저희가 후보 타겟으로 범인일 것이다. 찍었는데 얘네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저희 내부적인 어떤 그런 그 지표들을 가지고 저희가 선택을 한 겁니다. ARPC2라는 거를. 근데 그 선택한 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문헌적인 것들 문헌 어떤 여러 가지 논문이라든지 특허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요. 각 유전자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실험을 통해서 이게 정말 내가 범인인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뭐 이게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이거는 세포에다가 섬유증을 일으킨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시커멓게 돼 있는 게 보시면 이 각각의 여기 뭐 파이브로넥틴이나 알파 SMA라고 하는 것들은 이 그 섬유증이 진행되면은
크게 양이 증가하는 그런 섬유증 마커들이에요. 예. 그래서 왼쪽에 두 줄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거에 비해서 굉장히 양이 많아졌죠. 예. 이것도 양이 많아졌습니다. 요거는 섬유증을 일으켰을 때 양이 이렇게 많이 증가를 했는데요. 네. 그중에 근데 이 세포에서 이 지금 모델 세포에서 요 ARPC2라는 요 녀석을 발현을 억제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만들어지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예. 그러면 마찬가지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섬유증을 일으켜도 지금 양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죠. 요거는 실험 예를 들면 비이커 같은 데서 폐섬유 세포를 놓고 요 유전체를 좀 늘려보고 줄여보고 그렇게 실험하는 거예요. 네, 세포를 키우다가 예. 이제 이거는 사람 폐에서 오는 그런 세포주입니다. 여기다가 예. 이제 뭐 TGF라는 것들을 처리를 하면 섬유증이 진행이 돼요. 그런데 그 섬유증이 진행이 되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여기서 왼쪽에서 보시는 거 진해지는 거, 예, 거. 진행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예. 그 중에 이 세포에서 이 ARPC2라는 이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놈을 제거를 한 거죠. 아. 쉽게 얘기하면 제거를 하면 그 일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아. 그 얘기는 뭐냐면 이 ARPC2라는 것이 섬유증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없으니까 안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었죠. 정상인은 저 ARPC2라는 단백질이 유전체 안에 별로 없고 있습니다. 있는데 예. 발현이 많이 증가돼 있지는 않은 거죠. 아, 저게 많아지면 이제 걸핏하면 폐 섬유증의 증상을 나타내도록 몸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가 상처가 나면 딱지가 지고 하는 게 정상적인 보호 과정인데 네, 예를 들면 너무 과도하게 보호하려고 하면 그게 문제가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얘가 너무 심해. 얘는 너무 활발해. 넌 좀 죽어 있어. 약간 그런 컨셉이군요. 예,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얘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환자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걸러내고 예. 그다음에 그러면서. 실험적으로 검증을 통해서 얘가 문제가 있는 놈이야. 뭐가 얘를 우리가 정상적으로 가게끔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예. 이제 저희가 그래. 고른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뭔가를 보면 어. 뭐 잘 구별이 안 될 거예요. 예를 들면 다친 사람을 처음으로 본 우주인이 있으면 머리에서는 피가 나고 뭐 빨간 옷을 입고 뭐 등에 가방을 메고 있고 구두는 한 짝 벗어져 있고 뭐 청바지 입고 있고 이런 애가 발표되면 얘가 지금 뭔가 문제는 있는데 청바지를 입어서 얘가 이렇게 됐는지 아니, 우리는 야 이제 피나서 그런 거잖아 딱 보면 몰라라고 알지만 이 도대체 원인이 모르면 가방이 문제인가 뭐 항상 그 볼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그 현상이 마찬가지로 지금 내 눈에 보인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있는데 네. 이 중에는 원인도 있고 결과도 있는데 그렇죠. 그 인과관계를 알기는 굉장히 또 어렵죠. 이제 그런 그러네요. 작업들이 즉 관계 없는 것도 있고. 예, 관계 없는 거 있을 수도 있고 우연히 그게 그렇게 나타난 걸 수도 그렇죠. 있고 그다음에 얘가 원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원인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일단은 다 그렇지. 어떤 멈춰진 이 시점에서는 다 같이 보이기 때문에 네. 사실 알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범인이 뭔지 알려면 청바지도 면바지로 바꿔봐주고 한번 바꿔봐주고 가방도 잠깐 해보고 피도 좀 지혈을 닦아보. 해보고 근데 피를 지혈하니까 얘가 변하는구나 아 피가 원인이었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안다는 거잖아요. 연구를 하셨으면 굉장히 잘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 어떤 그런 말인지 방식이다. 네, 그런 맞습니다. 방식이다. 예. 아 진짜 굉장히 장님 이렇게 연구하는 더듬더듬 그 하듯이 하는 거군요. 과학자들이 갖는 어떤 그 기본적인 그런 방식일 생각의- 것 같아요. 생각의 방법?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처음에는 뭐가 원인이라 그런지 알 수는 없는데 야. 네. 특징들은 여러 개 나타날 테니까 그 중에서 진짜 원인인 녀석을 골라내는 과정이다 일단. 저희 회사에 와서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시겠습니까? 스카우트 제이. 네. 예. 맞죠? 알겠습니다. 의학에 강한. 그렇게 해서 범인을 일단 저렇게 하면 찾는군요. 네. 대체로 범인은 잘 찾아져요?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확실하진 않아요. 신약을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이제 시작하는 시작점인데 예. 얘를 잘 찾아야지 엉뚱한 걸 찾아가지고 걔를 붙들고 있으면 나중에 그러네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 예.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타겟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저희가 이제 발견한 이 타겟 같은 경우에는 이 섬유증 분야에서는 알려진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논문이 거의 없어요. 논문이 예.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신약 개발을 하면 이제 타겟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예.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뭐 이미 다른 그룹들이 연구해서 논문으로 다 보고가 돼 있어서 다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 다 서로 얘를 바라보고 다 연구하는 건데. 근데 이거는 지금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고 저희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그냥 신약 약만 개발하면 되는데 이 타겟하고 이 타겟이 작용하는 섬유증에서 작용하는 기전하고를 저희가 밝히는 그 기초 연구도 같이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약도 개발하고 있지만 이거를 지금 학계에 보고하려고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게 맞아야 모든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피라는 것도 혼자 아니까 네. 지혈을 어떻게 하는지도 연구해야 되지만 도대체 피가 원인이다. 도대체 피가 자꾸 나면 사람이 왜 이렇게 되는지 기전도 같이 연구하고 있다는. 예.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약이 잘 없는 경우는 지금까지 있던 그런 약들이 각각의 이제 타겟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그것이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그 치료되지 않은 약이 있지만 혹은 약을 개발하는데 계속 실패를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질환 같은 경우에는 타겟 설정이 적절하지 않았던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오히려 예, 다른 그래서 원인을 자꾸 고치고 보통 있었구나. 이제 새로운 타겟을 발굴해서 이제 약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새로운 타겟을 가지고 개발된 약들을 우리가 보통 혁신 신약이라고 부르고요. 예. 그다음에 보통 아마 신문 같은데 기사를 보시면 많이 나올 거예요. 이제 first in class라는 말들 가끔씩 나옵니다. 예. 뭐 이 약은 first in class야. 그런 것들이 바로 알려져 있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타겟을 발굴해서 그런 기전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신약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만큼 더 값어치가 있죠. 경제적으로도 예. 가치가 있고 예. 그리고 뭐 대형 제약사들도 굉장히 그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산속에서 깜깜한데 길도 안 보이고 불도 없고 별빛도 없고 그런데 길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이런 어떤 그 first in class를 개발하는데 어려움이에요. 야. 그게 타겟이 알려져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데가 이미 개발한 약이 있어.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효과가 좋은 약을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건 있고. 보통 베스트 인 클래스라고 하는데 그건 어쨌든 오솔길은 있어요. 확실히 그 길을 저 녀석만 따라가면 되는 잡으면 거죠. 되는 거니까 내가 근데 빨리 가냐. 빨리 가면 되는 거죠. 타겟은 네, 정확한데. 근데 first in class는 아무것도 알려져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해가야 돼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고 그리고 그 성공하면은 또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대박이거나 완전 이산이 아닌가 봐요. 이거나 그런 거네요. 예. 지금 그럴 우리 수 인류가 있습니다. 고쳐보려고 노력하는 치매도 아밀로이드 베타인가요? 네. 머릿속에서 뭐 하얀색 분명히 단백질. 치매 환자 저게 많으니까 저게 원인일 거야 라고 하지만 저게 원인이라 그런 건지 아닌 건지 그것도 명확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이제 그것만 네. 자꾸 하다가 자꾸 안 낫네 이거 내가 지금 저거 아밀로이드 베타 많이 없앴는데도 잘 안 낫네 이제 그러고 있는 예, 그래서 치매 같은 경우도 뭐 아밀로이드 베타라든지 예. 타우라든지 뭐 시니쿨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했고 그 이외에 이제 다른 타겟들 가지고도 개발을 많이 진행했는데 예. 아직까지 물론 약이 최근에 나온 거는 있습니다. 뭐 아두카두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튼 걔들은 대부분 아직까지는 아밀로이드 베타에 포커싱을 그걸 하고 타겟으로 있고요. 보고 네. 네. 근데 우리의 타겟은 찾아냈다 우리가 우리 찾아냈다. 근데 이렇게 막 알려줘도 돼요 우리가 찾아냈는데 막 그냥 우리가 이름 붙여놓은 거니까 어차피 몰라요 몰라. 경쟁자들은 모르는 건 아니죠. 모르는 건 아닌데 예. 널리 알려야지 사람들이 알아봐 주겠죠. 그래서 저희가 논문도 써서 내려고 하고 그런 이유도 그렇습니다. 저런 걸 원인을 발견한 것 자체도 굉장히 시간과 노력이 많이 네. 들어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음식점이면 그거 얘기 안 해주잖아요. 예, 뭐 국물에 뭐 하나 더 넣으면 되는지. 네. 자식한테만 알려준다는. 근데 저거를 왜 논문으로 해서 자랑을 근데 해요? 이제 저희는 물론 이제 뭐 기초과학을 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저희 예. 회사는 아무래도 이제 신약을 개발해서 회사인데. 영리를 추구하는 예. 그런 집단이 맞기는 한데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런 것들의 어떤 그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공유를 해야 그 가치도 또 알아봐 줍니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 모르 이 타겟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다른 제약사들 뭐 아니면 뭐 다른 어떠한 뭐 여러 가지 학계에 계신 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면 아마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약물에 대한 가치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투자자나 예. 이런저런 협조받을 업계 관계자들이 많은데 도대체 예. 니들 그리고- 사피엔스 바이오 뭐냐라고 할 때 한참 설명해야 되니까 그냥 이런 논문 하나 발표하고 예, 그리고 만다. 이제 타겟이 있다고 해도 이제 중요한 거는 타겟도 되게 중요하고 이 지금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약물 자체가 이제 그 소분자 화합물인데요. 이 화합물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그 화합물의 구조거든요. 예. 근데 이 구조에 대한 거는 사실은 이제 이거는 그 공개를 하지 않는 거죠. 예, 그건 그게 진짜- 되게 진짜 중요한 그건 부분이죠. 특허로 내야 될 네, 거니까. 네, 예. 그건 치료제죠, 치료제. 소분자 치료제입니다. 예, 화합물이라는 예. 거. 그건 저희 특허 이미 국내에는 등록이 됐고요. 예. 지금 그건 해외 당연히 하지 말아야지. 예, 해외 한 8개 9개 나라에 지금 심사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그 당연히 약은 그런데
타겟도 숨겨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타겟은. 않아요? 예. 보통 그러면 저렇게 약을 만들어낼 때는 타겟을 찾아내고 그 네. 녀석을 치료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는다. 보통 2단계일 것 그렇죠. 같은데 네. 요 타겟을 찾는 걸 하면 대충 전체 완성의 몇 % 정도 했다고 봐요. 야, 이제 70%는 됐네. 자, 이제 약 만들자 이거예요? 아니면 그렇지는 않죠.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이야. 한 90% 더 남았어. 이게 타겟이라는 게 어느 방향으로 갈까? 근데 저기로 가자. 그거잖아요. 저쪽으로 일단 가보자. 보통 타겟이 정해지고 나서부터 예. 신약이 개발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약물의 종류나 특성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네. 대략 보통 승인 받아서 시장에 나오는 데까지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립니다. 타겟 발견하고 난 다음에 부터 개발 단계 전체가. 타겟 발견하는 건 그래도 좀 간단하고 쉬운 문제고. 뭐 그것도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대부분 타겟 발굴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는 이제 뭐 대학이라든지 연구소라든지 이렇게 주로 하는 곳에서 기초를 해주니까. 연구하는 기초 내서하고. 생물학 내지는 기초의학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연구하시는 데서 많이 하시고 그게 이제 논문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그러한 그 방법으로 알려지고 있는 거죠. 대표님 궁금한 게 네. 폐섬유증은 지금 약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약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예, 치료제는 아니고. 예, 그러니까 치료제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치료가 어렵고 환자 수명이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아직까지는. 폐섬유증이 왜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동안 타겟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질환에 어떤 약도 개발하는데 쉬운 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네. 어려워요. 다 네. 어려운데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개발이 지금 아까 2014년도에 약물 2개 승인되고 나서 지금 10년이 됐는데 예. 그 사이에 지금 승인된 약물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맞기는 맞습니다. 예. 이제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병 자체가 발병하는 기전이 상당히 복잡해서 어떤 한두 가지의 기전이 거기에 그 관계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어떤 기전, 여러 가지 기전들이 그 서로 이 병의 발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기전의 문제도 정확하게 있고요. 뭐가 원인인지 정확하게 모른다. 정확하게 모르고요. 이제 물론 중요하게 작용하는 몇 가지들은 알려져 있어요. 예. 알려져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하나가 얘가 혼자 다해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 그거 부분의 기전을 해결한다고 해도 다른 부분에서 오는 그런 기전들에서 들어오는 어떤 것들은 다 또 막을 수가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바이오마커라고 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병의 진행이나 증상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심해졌는지 하는 것들을 판단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어떤 특정한 유전자라든지 특정한 어떤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발현이 어떻게 변했나 활성이 얼만큼 올라갔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바이오마커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네. 실제로 특발성 폐섬유증은 사실은 이게 그 신뢰할 만한 바이오마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아서 바이오마커가 뭐라고 하셨죠? 병의 어떤 진행이나 증상 그리고 그 어떤 병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환자별로 차이점들이 많이 그 개인적인 차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유전자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혈액 내에서 우리 이제 건강검진 받으면 여러 가지 그 지수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2기시네요, 뭐 3기시네요. 뭐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가 좀 부족한 무슨 그런 수치가 질환이고요. 있어야 되는데 예, 무슨 그런 수치가 올라갔네요. 뭐 어떠가 그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관련성 있는 신뢰성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엑스레이나 있고요. 뭐 찍어보면 어휴 심하시네요. 내지는 초기긴 한데 좀 예를 들어서 뭐 알 수 있지 않아요? 뭐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혈당 아니면 그렇죠. 강화혈색소를 재면 우리가 알 수가 알 수 있고, 있죠. 그다음에 몇 기인지 알 수 있죠. 그리고 혈압, 고혈압 같은 경우는 그냥 혈압계로 재면 되니까 그런 거는 굉장히 초기인지 좋은 말든지. 그런 바이오마커가 될 수 있는데 실은 이 특발성 폐섬유증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조금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제기가 일단 어려운 모양이네요. 제기가. 예, 보통 저희가 임상할 때는 특발성 폐섬유증 같은 이제 호흡량이 얼만큼 줄어들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측정을 하기 때문에 보통 그 가끔 TV 같은 데 보면은 운동선수들 이렇게 폐활량 측정하는 거 있죠. 이제 그런 것들 갖고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측정하고 예를 들어서 뭐 6개월 있다 측정하고 하면 이제 아마 줄어들겠죠. 그게 그렇겠죠. 병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주로 활용을 뭐 하고 사진 있는데 찍어봐서는 안 나와요? 사진을 가지고 뭐 CT라든지 이런 것들을 찍으면 그 섬유가 진행된 부분들을 그러겠죠. 보일 수는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가장 좋은 거는 그러니까 정량화해서 수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질환 자체가 굉장히 그 이질성, 그러니까 이질성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좀 다양하게 나타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이 진행되더라도 처음에 호흡량이 줄어드는데 처음에 좀 천천히 줄어들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빨리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반대라거나 아니면 그게 개인차별로 차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진단 자체가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모델 처음에 사람한테 약물을 먹여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신약을 개발할 때는 그 동물 모델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그 인간이 앓고 있는 그 질환과 유사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약을 투약을 해서 이게 얼만큼 개선되는지 하는 것들을 보는데요. 폐섬유증에 활용하는 동물 모델이 보통 많이 쓰는 게 이제 블레오마이신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블레오마이신이라는 약물을 쥐를 많이 쓰는데 쥐에다 기관지에다가 넣어줍니다. 넣어주면 이제 폐로 들어가겠죠. 폐로 들어가면 폐에서 처음에 한 일주일 동안은 그 격렬하게 그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다음에 한 일주일부터는 이제 섬유화가 서서히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약물을 투약을 하고 얼마나 개선되는지를 하는 것들을 비교를 해보는데 그것이 실제로는 사람이 앓고 있는 특발성 폐섬유증하고는 차이가 좀 있어요. 우선 첫 번째 이거는 뭐 일주일 아니면 이제 최대한 3주 정도까지 실험을 하거든요. 동물 가지고는. 근데 사람이 걸리는 특발성 폐섬유증은 그게 아니라 수개월, 수년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진행되는 병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너무 급하게 맞는 거를 그가 하고 효과가 그런 차이점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또 볼 수 있는 거는 종류가 다르잖아요. 물론 쥐도 포유류고 사람도 포유류지만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렇죠. 차이점이 있어서 그런 종의 차이점,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많은 대부분의 동물 모델들이 원래 인간이 질환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그나마 좋다고 하는 이 폐섬유증 질환 연구에 사용되는 그러한 그 질환 모델도 질환 모델은 좀 사람의 병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그래서 여기서 우리 약물을 줬을 때 효과가 잘 나왔는데 실제로 사람한테 나중에 임상 시험에 들어가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쥐한테 힘껏 해봐. 이거 어떻게 생각해? 얇아 좀. 쥐한테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거를. 그래서 그걸 뭘 혈액 검사를 해서 나오는 거면 할 텐데. 뛰게 만들어. 애를 뛰게 얼마나 숨차나. 잘 뛰면 숨이 모르겠는데 진짜. 크게 보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실제로 이제 그 폐 조직을 이제 꺼집어내서 그걸 이제 현미경으로 조직 검사를 하는 거예요. 얼만큼 섬유화가 됐는지를 보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얘를 이제 마취를 시켜놓고 마취를 숨은 쉬거든요. 마취 안 시키면 돌아다니니까 우리가 통제를 못하고 마취를 시켜놓고 눕혀놓은 다음에 폐 부분에 CT를 찍습니다. 그러면 이제 폐가 부풀어졌다가 다시 줄어들고 이완과 수축을 할 때 그 용적 차이를 잴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방법으로 쥐 같은 경우는 그 호흡량을 측정을 하죠. 이게 많이 될수록 폐가 잘 움직이는 거고. 좋은 거니까. 야, 진짜 동물 실험 정말 어렵겠구나. 약간 생쥐도 불쌍하긴 한데. 그러니까 사람이 걸린 그거랑 똑같이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바이오마커가 이렇게 신뢰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임상 시험을 이제 설계를 하고 관리를 하는 데에도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작용해서 이제 개발이 어려운 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게 만성 질환이에요. 특발성 폐섬유증. 만성 질환이라는 건 뭐냐면 거의 평생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같은 경우도 거의 한번 진단을 받고 약을 드시면 평생 드시게 되죠. 근데 평생 먹으면 약이 치료 효과도 있지만 원래 우리 몸에 없던 물질을 우리가 먹는 거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이나 독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그 항생제 같은 경우는 오래 안 먹습니다. 뭐 3일 길어야 일주일 이렇게 뭐 먹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자유로운데 이렇게 만성질환의 치료제 같은 경우는 복용 기간이 굉장히 길어서 이것이 오랫동안 특히 중요하겠네요. 축적이 돼서 처음에는 거의 발견되지 않더라도 이게 나중에 뭐 5년, 10년 이렇게 쌓이다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독성, 안전성의 문제도 조금 더 그 짧게 복용하는 약보다는 조금 더 굉장히 그 타이트한 잣대로
개발을 되고. 해야 되는 야, 부분들이 있죠. 진짜 이런 것들 어려운 때문에 거네. 특발성 폐쇄무증 치료제 개발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저거는 걸리면 금방 사망한다면서요. 아 그런데 치료가 되면 계속 만성이니까. 네. 만성이니까. 평생 유지해야 되니까. 어, 딱 이렇게 낫질 않는 거구나. 약 음. 먹고 딱 낫고. 예를 들어서 정말 효과적인 치료제가 개발이 돼서 이 환자들의 기대 수명이 개선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5년 드시던 분들이 뭐 10년, 15년 생존을 하면 네. 계속 또 드시게 되겠죠. 그렇겠죠. 예,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찾아냈어요. 그래도 요걸로 치료하면 치료될 것 같네. 아, 네. 그건 어떻게 저희 찾아냅니까? 아까 범인을 찾았어요. 네. 그러면 그치, 이 그치. 우리가 생각하는 범인이 범인을 있어. 갱생해서 우리 좀 그렇지. 밝은 대로 어. 그 어떤 정상적인 범위로 돌아오게끔 만드는 약물을 보통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설계를 합니다. 보통은 그 단백질들은 자기들의 독특한 3차원 구조가 있어요. 예. 그 구조들을 분석을 하고요. 그러면 어떤 특정한 약물이 어떤 그 타겟 단백질의 어떤 부위에 이제 가서 결합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그 결합을 해서 얘를 진정시키는 거죠. 그럴 때 이 단백질 구조를 가지고 여기에 잘 가서 붙을 수 있는 그런 화합물을 구조를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서 그 다음에는 그 설계한 것을 실제로 합성을 해요. 그 화합물을 만들어내요. 예. 만들어낸 거를 이제 실험을 통해서 계속 검증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얼만큼 치료 효과가 있어. 그걸 검증을 하고 이제 치료 효과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 근데 독성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그 시스템을 가지고 독성 평가들을 진행을 합니다. 특정한 뭐 독성은 이제 여러 가지 독성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세포를 죽여버리는 그런 독성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문제가 없는데 유전 독성이라는 건 뭐 돌연변이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독성 실험들을 하고요. 그리고 아무리 효과가 좋고 그다음에 안전한 그런 약물이라도 이 물성 얘가 예를 들어서 물에 잘 안 녹아. 아니면 뭐 약을 입으로 먹었는데 이제 보통 먹으면 이게 보통 이제 혈액으로 가서 예. 혈액을 타고 돌면서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에 전달을 해주게 되는데 예. 혈액에 잘 안 녹아 들어가 아니면 뭐 이게 그냥 먹어가지고 위에 쌓여 있다가 흡수가 안 돼. 혹은 흡수가 안 돼 아니면 위에 쌓여 있다가 결국에 나중에 그냥 대변이나 소변으로 다 빠져버려 뭐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그런 약물학적 특성들 이런 것들을 다 검증을 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이 녀석이 작용을 하기만 하면 들어. 범인은 찾았는데 그걸 네. 듣는 그 물질은 전 세계에 정말 수백만 가지 물질이 있을 텐데. 그럼 어떻게 찾아요? 뭐부터 찾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뭐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지. 그렇지. 아이스크림 한번 줘보고 마라탕도 줘보고. 그런 거잖아요. 그게 한 10개 되면 그냥 순서대로 줘보겠는데. 그래서 과거에 과거에 이제 전통적인 방법은 이미 이제 있는 그런 수백만 가지, 수십만 가지 물질들을 가지고 스크리닝이라는 작업을 해서 계속 걸러내는 거죠. 여러 가지 단계를 한번 거치면서. 해보고 아닌지 그러니까 패스. 처음에 해서 이제 예스 노를 정합니다. 그래서 얘는 맞아, 얘는 아니야. 그러면 쭉 골라내고 다 해봐야 아는 거 아닌가요? 그 과거에는 그렇게 했죠. 다 먹여보고. 그러면 주사나 그거는 굉장히 시간도 많이 들고 그렇겠어요.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네.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아까 잠깐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뭐 한동안 그 붐이 일었었던 그런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한 약물 개발 이런 것들은 이제 예측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구조 분석을 해가지고 예. 약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기계학습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에 결합할 수 있을 만한 단백질들의 구조를 이제 예측을 해요. AI로? 예. 단백질의 뭐 AI라고 하기는 뭐 일종의 그런 거죠. 컴퓨터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타겟 단백질에 결합할 수 있는 그러한 화합물 구조들을 예측을 하게 되고 결합을 해야 아무튼 약효가 전달되니까. 그렇죠. 가서 만나야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측을 하고 그런 것들을 몇 개 만들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여기는 이것도 붙여보고 이쪽엔 저것도 붙여보고 이런 식으로 쭉 그 약물들을 설계를 해요. 설계를 해서 그 중에 이제 가능성이 있는 것부터 이걸 또 다 해보기엔 너무 많으니까 예. 가능성이 높은 것부터 이제 해보는 거죠. 쭉 저희가 그걸 뭐 계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측해서 리스트를 한 다음에 위에 있는 애들부터 실제로 합성을 해서 이제 실험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막 100만 개, 10만 개부터 시작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니까. 그 녀석은 역시 단백질이에요, 그러면? 아니, 걔는 화합물이에요. 화합물? 예. 화합물인데 이 단백질이 이 화합물을 잡아야 돼요. 좋아해야 돼. 그렇죠. 결합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보면 요런 게 있으면 결합을 해, 안 해. 이거는 경험적으로 아는 건가요?
예, 그런 것들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예측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도 있고요. 어떤 예. 원리로 작동할까요? 처음으로 우리 여러 단백질 중에 얘가 범인이야. 얘가 너무 발현이 많이 돼. 얘한테 가서 딱 달라붙어서 얘를 좀 진정시킬 수 있는 어떤 물질을 찾으면 약일 거야. 인데 우리가 인류가 아는 수많은 물질 중에 얘한테 다가가서 붙을 수 있는 애는 그걸 어떻게 알까요? 보통 이제 단백질에 결합하는 부분은 좀 이렇게 안으로 움푹 들어가 있는 보통 우리가 파마코포라고 부르는데요. 예. 그러니까 약물학께서 얘기하는 어떤 그 약이 가서 붙는 뭐 구멍 혹은 홈 이런 예.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목한 데가 있어요. 오목한 데. 열쇠 구멍. 그냥 들러붙으면 잘 안 붙죠. 예. 그래서 보통 안으로 들어간 그런 그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약물들, 이제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도 있고 이제 예. 그런 것들을 기초로 해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게 100%다 그 그렇게 구멍이 건 잘 아니고. 보여요, 예, 예. 눈으로? 그 단백질의 구조가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그 구조를 가지고 그걸 그 보고. 결합할 수 있는 부위들에 대해서 그런 예측을 해보는 거죠. 이런 화합물이 요 단백질에 폭 잘 맞더라. 해본다. 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일단 약효는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잘 맞는 애들을 리스트를 먼저 만들어 놓고 일단 받아먹는 애들을 만들어 놓고 예, 그런 것들을 몇 개 이제 크게 보통 우리가 중요한 스캐폴더라 해서 이제 그 뼈대가 되는 몇 가지 뼈대들을 이제 찾은 다음에 예. 걔네들에 대해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어떤 구조들을 디자인을 해가지고 얘들 화합물들을 실제로 만들어서 붙이거나 아니면은 실제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붙이거나 아니면 붙으면은 얘 활성이 변화가 되니까 그런 활성을 측정을 해보거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정해지면 얘를 좀 더 얘의 이제 어떤 그런 결합이라든지 얘를 조절하는 능력들을 높이기 위해서 거기서부터 조금씩 변형을 거예요. 해나가는 예. 잘 가는 거, 그렇죠. 물에 잘 녹는 거. 네, 뭐 그런 것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만은 하여간 그런 식으로 해서 점점 처음에 하나의 실마리가 되는 구조를 찾으면 거기서부터 조금씩 이거. 변형을 해 나가면서 개선을 하는 거죠. 그건 온갖 뭐를 다 많이 알아야 되겠네요. 마치 요리처럼 생강가루 넣어야 되겠네 하면 그게 먼저 알고 옛날에 넣어봤다는 그 경험이 있어야 넣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영화나 뮤지컬 이런 것들을 보통 종합 예술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뭐 그렇죠. 연기도 들어가고 맞아요. 음악도 들어가고 뭐 의상도 들어가고 뒤에 무대 같은 경우는 미술이고 있고 조명도 들어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서 종합 예술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과학에서는 신약 개발이 어떤 그런 종합 과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저는 생물학 베이스거든요. 원래 전공이 생물학 쪽인데 저같이 생물학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화합물 구조를 하는 화학자들도 있고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어떤 예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뭐 머신러닝이나 통계 분석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코딩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뭐 생물학에서도 뭐 세포 실험을 주로 하시는 분, 뭐 동물 실험을 하시는 분, 뭐 이렇게 다양하게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그 과학적인 지식이나 노하우들이 모여서 이제 신약 개발에 다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일종의 종합과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어려운 거구나 이거. 그러니까 다양한 걸 공부하는데 당신이 배운 학문으로 좀 하면 되겠네. 좀 해보세요를 하려면 꽤 알아야 시킬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도 화학 전공하신 분들하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죠. 이렇게 이런 구조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저희한테 주시면은 저희는 이제 그래가지고 활성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체크해보고. 이게 이번 건 좋아요. 이번 건 별로 안 좋은데요. 이걸 좀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피드백을 드리면 여기서 여기를 또 바꿔보고 이거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아니면 거꾸로 이제 요런 구조의 화합물이 필요해요. 만들어주세요. 설계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그런 커뮤니케이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씩 진행이 돼 나가는 거죠. 요거 그럼 대표님이 이렇게 그렇게 힘들게 뭘 만들었는데 뭐 물론 임상도 해야 되고 앞으로 뭐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효과 좀 있는 걸로 나왔어요. 그러면 요거는 폐섬유증 말고 다른 섬유증에도 다 쓸 수 있어요? 요 단백질은 섬유증을 일으키는 애들은 비슷해 단백질이. 그래주면 좋겠다. 그러면 완전 대박인데? 일단 저희가 폐섬유증에 대해서는 동물 실험에서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동물 모델이 사람의 병원은 차이가 있다. 모르니까. 그래서 임상 들어가서 안 좋은 경우가 많아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그렇다고 지금 이 상태에서 사람한테 먹여볼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생각한 것이 섬유증 환자 혹은 정상적인의 폐 중에 이렇게 기증된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런 기증된 사람의 폐 조직을 가지고 거기다가 섬유증을 추가로 일으키거나 하는 상황에서 저희 이제 약물들을 처리를 해보고 예, 그렇게 해서 보통 그걸 이제 그 휴먼 프리시전 컷 렁 슬라이스라고 해서 PCLS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게 폐 조직을 작게 자른 거예요. 예. 거기다가 섬유증을 일으키고 약물들을 처리해서 실험들을 진행했을 때 그런 실제 인체 조직에서도 굉장히 좋은 효과들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폐 조직에서 그리고 인체에도 적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들을 확인을 했고 그 이제 지금 현재는 임상 들어가기 위해서 전임상 시험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임상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전임상은 이제 이 물질로 임상을 갈 거야라고 정합니다. 그게 이제 임상 후보 물질이고요. 예. 근데 얘를 사람한테 적용하기 전에 혹시 예측하지 못하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동물은 사실 동물도 불쌍하고 동물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마구 동물을 위험하게 하거나 죽이거나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네. 사람한테는 더더욱 안 되기 때문에 네. 사람한테 적용하기 전에 이제 동물들을 좀 이용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는 게 이제 보통 전임상 시험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그런 일반적인 독성, 그다음에 유전 독성,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약물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대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 약물이 그대로 존재하지 않고 대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대사가 일어날 때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약물이 들어가서 원래 이런 구조로 만들었는데 간에서 다 금방 분해돼 버리면 약효를 발휘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 그다음에 약을 하나만 먹으면 괜찮은데 하나만 먹는 경우도 있지만 두 가지 이상의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폐섬유증을 앓고 계신데 고혈압 환자예요. 혹은 당뇨병 환자예요. 그러면 그런 약들하고 같이 복용을 하셔야 되면은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예, 그런 어떤 그 약물의 대사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리고 보통 저희는 지금 이번에는 그 쥐하고 비글독 강아지에게 이제 90일 동안 약물을 투여를 하면서 그 90일 동안 계속 관찰을 하고 나중에 90일이 지난 다음에 혈액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하는 그 90일 장기 독성 시험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요 정도 되면 일단 임상 1상 수준에서 사람한테 적용해 보기에는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됐다 하는 그런 결과들을 얻어내기 위한 전임상 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폐섬유증이 있는 그 폐세포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요게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막 미치니까 다른 데는 무슨 문제가 혹시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예. 내가 의도하는 어떤 그러한 효과 이외의 다른 효과는 다 부작용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을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작업들이 전임상 시험에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저희는 지금 현재는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그 폐 이외에도 거의 대부분의 장기에 다 섬유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간, 신장, 피부에도 있고요. 하다못해 망막에도 섬유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간 섬유증이 최근에 이제 그 마드리갈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개발한 약물이 이제 메쉬라고 하는 어떤 그 대사성 간염 환자가 보통 그 폐섬유증을 간 섬유증을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간 섬유증 환자에 대한 치료 약물이 최근에 이제 승인이 된 바는 있어요. 근데 그거 이외에는 거의 지금 근본적으로 섬유증 치료제다라고 되어 있는 약물들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른 장기의 섬유증에 대한 치료 가능성도 저희가 굉장히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조금씩 연구를 지금 확장을 해나가고 있어서 현재는 간하고 신장 섬유증에 대한 어떤 치료 효과들을 지금 확인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내부적인 실험 결과도 최근에 간하고 신장 섬유증의 치료 효과를 보이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 기초 데이터들을 얻어서 그쪽으로 확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타겟 말씀하신 범인이 똑같아요? 예, 같은 약물이기 때문에 같은 범인을 같은 범인, 잡는 약물입니다.
날뛰더라. 실험을 해보니. 예, 그래서 그런 다른 그 섬유증에 대한 기초 연구도 같이 진행을 해야 되기는 하는데 일단은 그런 그 세포 수준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일단 확인을 했고요. 그런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폐섬유증 치료제 개발하면서 진행했던 연구만큼 이제 이런 다른 섬유증에 대한 연구들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냥 진짜 제가 아마추어지만 그냥 딱 듣기에 뭔가 폐섬유증이라는 게 그런 단백질이 영향이 그러니까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일단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그럼 걔를 진정시키면 또 너무 치료가 안 돼서 문제가 아닐까. 그러니까 다른 뭔가 외부의 공격이 있거나 다쳤거나 네. 상처가 났을 때 네. 걔가 뭔가 이렇게 치료를 해줘야 또 몸이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될 텐데 아예 하나 좀 줄이는 거죠. 공부. 아예 좀 너무 심하게 하지 마라. 너무 날뛰지 마라. 공부 시작하면 새벽 5시까지 하는 애가 있으면 야야야 12시까지만 해. 그럼 하는 거지. 그러면 애가 공부에 손을 떼는 게 아닐까요? 뭐 이런 이제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예. 뭐 저희 그 지금 폐섬유증 치료제 이외에 다른 치료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임상을 통해서 최종 1상, 2상, 3상에서 나중에 3상까지 하고 나면 이제 예. 약물 예를 들어서 그게 적합하면 이제 규제기관에서 신약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하고 이제 허가를 내주시면은 예. 실제로 시장에 나와서 환자들한테 사용이 되는데요. 예.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시장에 나오고 나서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보통.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임상 시험에 들어오는 환자들은 아무리 많다 그래도 이제 숫자가 제한이 있잖아요. 예. 뭐 3상 같은 경우는 뭐 몇천 명씩 하기도 합니다만 근데 실질적으로 몇천 명 말고 이제 뭐 몇만 명, 몇십만 명, 몇백만 명한테 이제 실제적으로 환자들한테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거보다 훨씬 더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이 보고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그게 적절하지 못하다 그러면은 뭐 약물이 퇴출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치료하는 방식을 이 약물 가지고 치료하는 방식에 어떤 변화를 주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요거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저희가 이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지금 파이프라인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폐섬유증은 요 첫 번째 SBC 101 이거고요. 예. 요게 이제 밑에 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단계로 이제 2026년도쯤에는 그 임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 이제 간섬유증하고 신장섬유증에 대해서는 개발을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또 다른 섬유증 치료제 이거는 개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좀 이거랑 다르게 요거는 사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폐섬유증 환자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타겟을 찾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간섬유증 환자의 데이터를 가지고 간섬유증에 특화된 어떤 그런 타겟들을 발굴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된다면 좋은 타겟을 찾은다면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저희가 보여드렸던 폐섬유증 파이프라인처럼 아주 좋은 그런 가치 있는 파이프라인으로서 개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이제 믿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요즘 신약 개발한다고 하는 걸 저도 안 해봤지만 추측을 해보면 아까도 말씀 범인은 잡았는데 어떤 물질을 넣으면 얘가 딱 달라붙어서 효과가 있을까라고 하는 건 진짜 막 랜덤하게 넣던가 뭔가 감에 의존하던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성공했던 케이스들을 쭉 이렇게 인공지능한테 학습을 시키면 우리는 거기에서 공통점이나 패턴을 못 찾지만 인공지능은 패턴을 찾아서 그렇다면 요거라면 요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그래도 가능성 높은 녀석을 좀 갖고 와봐라. 이게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신약 후보 물질에 그 스크리닝하는 거인가요? 예, 그렇게? 맞죠. 뭐 저도 이제 사실 인공지능 전공자가 아니고 문외한이기 때문에 네. 뭐 정확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걔네들 학습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단백질을 내가 타겟으로 했어. 체크하고 여기에 이제 그러면은 결합할 수 있는 아니면 이 얘를 조절할 수 있는 화합물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여태까지 많이 있는 것 중에. 근데 얘가 한 번도 연구된 적이 없는 타겟이야. 그러면 얘를 가지고 약물을 연구한 적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죠. 그렇겠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뭐 유사한 뭐 예를 들어서 얘랑 유사한 뭐 다른 게 한번 연구된 적이 있어. 이제 그런 거는 경우에는 조금 낮긴 하겠지만 예. 기존에 알려진 약물에 대해서 네네. 재포지셔닝 하는 경우에는 이미 논문도 나와 있고 데이터가 데이터도 다 많으니까. 있고. 예,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활용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 사실은 사람이 뒤쳐보고 해서 생각하면 되는 건데 사람이 일일이 그걸 다 학습하면서 네. 찾아낼 수는 없으니. 그게 뭐 여러 가지 자료 같은 경우도 사람이 다 읽어서 정리할 수 있지만 요즘 챗GPT한테 그냥 물어보잖아요. 예. 똑같은 거죠. 줍는 이유는 이제 인공지능 하는 분들한테 네. 인공지능이 어디에 쓰여서 어떻게 돈 벌 수 있을까요?라고 물으면 본인이 인공지능 업계에 계신 분이니까 네. 매우 장밋빛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사실 살짝 과장도 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다른 분야에 계신 분은 어떻게 쓰이나 뭐 슬쩍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되게 조심스러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주 지극히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네. 이게 뭐 전체적인 어떤 그 트렌드나 뭐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네. 개인적인 느끼는 거니까 이제 그런 점은 좀 생각을 해요. 그것도 그럴 게 예를 들면 AI가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요거는 과거에 맞았습니다. 이렇게 맞춰주면 아 그렇구나 내가 찾는 수고로 덜었네 이겠지만 데이터가 없어 기존에 문헌이 없어. 그럼 AI가 제 생각에 요거 가지고 그걸 어떻게 믿고 그걸 하냐고 개발을.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이사님인 것 같아요. AI에게 얘기했는데 그쪽 가보니까 아니야.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전략은 지금 전임상 시험이 끝나고 임상 승인 신청을 집어넣고 임상 일상이 가능해지는 상태에서 사실은 이제 대형 제약사들한테 이제 기술 이전을 하려고 하는 게 저희 이제 사업 모델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저희는 아주 개발 초기 단계부터 이제 뭐 국내 큰 제약사들하고 계속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해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보면 이제 뭐 이름만 들면 알만한 그런 회사들, 해외 회사들 그런 데서도 저희 이제 데이터들을 같이 보고 피드백도 받고 막 이러는데 거기서 예.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도 방금 그 안 대표님 말씀하셨던 너희들 폐섬유증 치료제인데 혹시 다른 섬유증에는 관해서 연구를 안 하니 혹시 해봤니 데이터 있니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제 그런 여지들이 충분히 있고요. 일단 폐섬유증에 집중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예. 조금씩 이제 넓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야, 참 이 신약을 개발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군요. 들어보니까. 세상에 쉬운 일이 있나요? 이 업계로 오시길 진작 올 걸. 아 괜히 대학에 오래 있었네 이런 생각이에요. 아니면 아휴, 나가면 진짜 전쟁터라더니 진짜 전쟁터네. 그런 쪽에 가까우세요. 생각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때하고 네. 지금하고 달랐고 뭐 그렇다고 해서 진작 올 걸 뭐 그런 생각보다는 네. 더 생각이 바뀌었고 이제 바뀐 생각에 따라 제 신념에 따라서 일을 하는 거니까 예상과 다른 점은 없어요. 대학에 있을 때는 저거 현장에 나가고 필드에 나가면 이런 건 참 좋을 거고. 관점은 많이 다릅니다. 관점은 많이 달라서 기초 연구할 때하고 실질적으로 신약 개발할 때하고 이제 뭐 연구자로서의 관점은 좀 많이 달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혀 뭐 다른 사실 이건 여기 이럴 때 사실이었는데 여기 와서는 이게 사실이 아니야 이런 거는 아닌데 네. 보는 관점들이 예를 들어서 그냥 기초 연구할 때 봤던 것들 여기서는 이제 그냥 뭐 기전 자체가 그냥 중요하고 그다음에 뭐 이것들을 이제 상업화하고 어떤 제품화하고 약으로서 어떤 개발하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지를 않았었기 때문에 네. 그냥 요거 이제 기존 아무도 모르는 걸 내가 처음으로 밝혀내는 거야, 호기심. 규명하는 거야.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이제 신약 개발을 하면서는 이제 물론 그런 관점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게 이제 조금 더 이게 상업화. 약으로서 신약으로서 우리가 생산해가지고 환자들한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돼야 된다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그 들이대는 잣대도 좀씩 다르고요. 네. 예. 네. 안 시켜도 잘해요. 연구원들이요. 예. 저희는 안 시키면 안 해요. 직원들 10명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흥미를 계속 유발하게끔 여기에 몰입하게끔 그렇게 네. 이제 유도하려고 노력을 아니, 하죠. 어른인데 근데 열심히 합니다. 본인이 네. 스스로 흥미를 찾아야지 어떻게 남이 근데 흥미를 연구자들은 자기가 하는 거에 대해서 예. 흥미나 아니면 또 관심이나 또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다른 업종에 계신 분들도 알아서. 마찬가지겠지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고집도 있고 뭐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알겠습니다. 잘 아니, 협조를 딱 보기에도 대표님이 덕장 스타일이시잖아요. 딱 보기에도 잔소리 진짜 안 하실 것 같은. 잔소리 많이 합니다. 회사 가면 달라요. 지금 그런 사람 난 너무 많이 봤어. 뭐 나중에 데이터 가져오면 왜 그림을 이렇게 만들었니부터 시작해서 잔소리는 합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재밌네. 와 오늘은 진짜 그 신약 개발을 하는 살짝 그 단면을 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신약 개발이라는 게 이루어지는구나. 찾는구나. 그런 것도 좀 배우고. 하여튼 뭐 폐섬유증은 지금 아직 치료제가 없다고 하니까. 근데 무서운 병이네요. 빨리 하여튼 개발이 되면 좋겠네요. 폐암, 췌장암 말고는 제일 무서운. 약도 없고 치명적이고. 그리고 숨이 안 쉬어지는 게 너무 괴로울 것 같긴 해. 숨이 안 쉬어진다는 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저는 죽음이 그래서 그 피하고 싶습니다. 괴롭고. 숨을 못 쉴까봐. 숨 쉬는 숨 못 쉬면 힘들잖아. 그래서 그냥 잠자다가 조용히 가고 싶어요. 다 그렇잖아요. 나만 그럼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되길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성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제약 바이오 회사는 사실은 다른 회사는 성공 안 해도 뭐 어쩌라고 뭐 그럴 수 있는데. 네. 근데 특히 이제 제약 바이오 회사는 약을 개발하니까. 그러니까 그래. 없는 약을 개발하면 사실 이 회사 잘 돼서 뭐 직원들 보람 있는 건 사실 두 번째 문제고. 그렇죠. 돈도 뭐 많이 벌어야 되겠습니다만 또 네. 약이 개발되면 그걸로 얼마나 도움 치료되는 많이 사람이 받겠어요.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보람 있는 일 네. 하시니까. 사피엔스 바이오의 유강현 대표님. 네. 하여튼 뭐 말씀 잘 들었고 네. 잘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